우리나라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나라나요? 친가짜 환경이죠. 그렇죠. 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사실 2년 전만 해도 이 기업들은 RE100 하겠다고 선언했던 기업들인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다 원자력 쓰겠다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키우겠다라는 공약과 재생에너지를 키우겠다라는 공약은 마치 좌측 운전과 우측 운전을 병행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로 전력 문제를 가지고 경희대학교 정범진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 교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일 궁금한 게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모두 이제 AI 3대 강국이 되겠다. 한국이. 그렇게 지금 비전을 제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AI에 있어서 핵심이 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전력, 그죠? 네. 또 이제 인력, 그런 한 서너 개가 잘 조달이 돼야 될 텐데 과연 현재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전력 문제가 어떻게 지금 공급이 될까요? 우선 데이터 센터도 일종의 공장이죠. 그래서 어떤 뭐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하는 공장인데 데이터 센터는 들어가는 재료가 전기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라마다 이제 전기의 단가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로 1kWh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 52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석탄 같은 경우에는 뭐 150원 정도 들어가고 가스 발전소는 230원,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270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에 비해서 재생에너지는 5배가 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숫자에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5배라 그러면 5배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짜장면 8,000원짜리가 있는데 옆에 친환경 짜장면이 있는데 4만 원이다. 그게 5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데 그냥 수치상으로 5배 그럼 굉장히 작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라는 것 많이 아세요. 근데 그 전력이 얼마큼 필요한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백악관에서 그 샘 올트만 오픈AI의 사장님이시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데이터 센터 하나가 5기가와트를 필요로 한다. 근데 미국 내에서 데이터 센터가 5개 내지 7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봐도 25기가와트가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1기가와트가 얼마큼이냐? 원자력 발전소 1기가 1기가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데이터 센터 5개를 돌리기 위해서 원전 25기분이 필요하다 이건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은 원전 5기분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기 요금이 재생에너지를 넣어서 8배가 됐다. 혹은 5배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AI 산업은 불가능한 거죠. 데이터 센터 경제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어느 나라나 전기가 가장 싼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텍사스로 많이 가는 이유가 그 동네가 전기값이 좀 싸거든요. 전력망도 독립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싼 지역으로 데이터 센터가 가는 건데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과 데이터 센터 육성이라는 정책은 배치되는 거죠. 전기값이 비싸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비용이 재생에너지가 원자력에 비해서 5배가 비싸지만 또 재생에너지는 들쭉날쭉하거든요. 생산이 간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할 경우에 구름이 쓱 지나가면은 갑자기 출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풍력 발전을 할 경우에 바람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2024년도 7월 달에 그 미국 에너지 성에서 그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7쪽짜리고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되는 전력은 탄력적이어야 한다는 게 나와요. 그게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탄력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뭐냐면 검색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은 갑자기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막 쓰고 그다음에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음. 그 수요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발전소가 맞춰줘야 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냥 환경적으로 전력량이 결정되는 거지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7월서부터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죠. 구글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다 원자력을 하겠다고 막 나서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장을 만든다 그러면 전기는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제품을 잘 만들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왜 이 공장들은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 것이냐를 고민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최근에 포인트입니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도 네. 원자력으로 다 지금 돌아가더라고요. 네. 근데 독일도 이제, 예, 그렇죠. 독일은 이제 폐기했다가 다시 돌아갔고 그렇죠? 국가적으로 돌아가는 것과 어떤 기업이 원자력을 쓰겠다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기업은 데이터만 잘 만들어내면 되고 프로덕트만 잘 만들면 되는 거지 내가 원자력 전기를 쓰겠다, 뭐 풍력 전기를 쓰겠다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전기회사가 전력회사가 해야 될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전기를 요구하다 보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그 전기를 부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사실 뭐 2년 전만 해도 이 기업들은 RE100 하겠다고 선언했던 기업들인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다 원자력 쓰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있는 직접 원자력 상황이죠. 발전소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로 돌아가면 AI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는 양립되지 않는다.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네. 제일 중요한 예, 얘기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 좋습니다. 바람이 잘 불어요. 그래서 똑같은 풍력 발전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풍력 발전기와 영국에 있는 풍력 발전기는 다릅니다. 영국에 있는 풍력 발전기는 전기가 한 8배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보다. 바람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태양광 발전보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태양광 발전은 2배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은 환경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이 나쁘다, 풍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좋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좋은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태양광과 풍력을 하기에 입지 조건이 안 좋다. 예를 들면 햇빛이 강하다든가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하는 게 사실은 안 좋죠.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발전 원별 비중 보니까 원자력이 한 33%, 네. LNG가 30%, 석탄이 30%, 그리고 이제 신재생이 7% 이렇게 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는 24%인가까지 내려갔다가 2018년에 24%에서 지금 이제 33%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는데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6년 사이에 원자력의 비중이 24%에서 33%까지 올라온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자력은 만들려면 발전소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 두 번째 질문 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게 맞나요? 지금 말씀드린 게?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을 탄압했죠. 탄압한 것이 이제 2가지 방식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못하도록 한 것이 하나의 탄압이고요. 두 번째 탄압은 뭐냐면 기존 원전을 가동을 못하게 한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거나 엔진이 고장났다 그러면 당장 세우고 수리를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근데 헤드라이트가 한쪽이 안 닿는다거나 조수석 와이퍼가 좀 뻑뻑거린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당장 세워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고장 가운데 이거는 발전소를 세우고 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냥 가동 중에 수리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동 중에 수리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까지 다 세우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빛 3, 4, 5기가 거의 5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2기가 5년을 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발전소들이 정기 검사를 끝나고 나면은 바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가동 시기도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 뭐라 해가지고 늦추고 해가지고 그 기존 원전의 가동을 못하게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2년을 조기 폐쇄하기도 했고 그래서 발전소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발전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 같았으면 세워놔야 될 것들을 가동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그럼 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새로 원전 발전소가 지어진 게 또 있나요? 그 사이에 이제 준공된 것들은 있죠.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2개. 네. 그런데 이제 전력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재고를 둘 수가 없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그죠? 네. 그럼 수요가 있을 때 발전도 돌리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발전원이 원자력, LNG, 석탄, 신재생 있으면 이제 한전이
발전을 할 때는 제일 싼 거부터 돌리겠죠? 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그 다음 거 돌리고 이렇게 되나요? 아까 원가가 50원 뭐 이렇게 쭉 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나요? 경제적으로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싸니까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들쭉날쭉하지만 이제 맨 밑에는 원자력을 까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는 100%를 가동합니다. 제일 싸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필요하면 석탄을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비싸면 LNG 가스를 사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시장 운영 규칙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가장 비싼 재생에너지를 제일 먼저 깔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영광 지역에 전라남도 쪽에 태양광 발전소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또 한빛 원전에서도 전기를 생산을 하면은 태양광 발전에서는 270원짜리 전기가 나오는 거고 원전에서는 52원짜리 전기가 나오는데 법적으로는 한전이 태양광 발전을 먼저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싼 걸 사서 판매를 해야지 한전이 뭐 흑자가 날 텐데 지금 비싼 걸 사주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그게 어떤 무도한 것은 아닙니다.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서 보면은 연료값이 싼 발전소를 먼저 채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연료값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풍력을 채택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그 규칙을 만들 때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었던 거죠. 연료값을 싼 것을 사는 것이 맞는데 그게 국익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연료값은 싼데 전기값은 비싸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나는 걸 채택하도록 규칙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에너지 정책에서의 어떤 정치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혼동스러운데 네. 그러니까 현재는 그 한전이 발전을 어떻게 하냐면은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은 생산되도록 무조건 다 사주게 돼 있고 네. 그게 우선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예. 원전에 대해서는 한전이 이제 원자력과 석탄과 LNG 순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석탄, LNG는 시장 질서를 따르는 거고요. 재생에너지는 그것과 무관한 정책 전원인 거죠. 그러니까 환경 정책의 소선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예.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아까 원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서 전력 요금이 비싸면은 데이터 센터는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지으려면 기획에서부터 그 준공돼서 돌아갈 때까지 몇 년이나 걸리나요? 10년 보시면 됩니다. 10년이요. 네. 근데 지금 AI는 정신없이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5년 안에도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지금부터 원자력 발전을 늘려서 하는 것은 너무 늦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앞으로 10년 또는 5년 안에 데이터 센터를 진짜 진다면 네. 전력이 부족해지겠는데요. 네,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에너지 위기를 선언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 바이든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키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간헐성 때문에도 공급할 수 없고 가격 때문에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위기를 발표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의 대책은 뭐냐면 그 가스 발전을 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준공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MR을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은 10년이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SMR 같은 경우에는 3년 내지 5년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공장에서 원자로를 다 만들어 와가지고 현장에서는 그냥 설치만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대신 용량이 작죠. 네. 가격도 좀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뭐냐 하면 이미 폐쇄됐던 발전소를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팔리세이드라는 원전도 되살리고 우리 사고 났던 TMI 2호기 옆에 있는 원전이 TMI 1호기거든요. TMI 1호기를 그 쓰리 마일 아일랜드. 맞습니다. 그 옛날에 유명한 79년도에 사고 났던 게 79 TMI 2호기인데 그 옆에 있는 게 TMI 1호기예요. TMI 1호기는 너무 비싸다 발전소가. 그래서 이제 폐쇄됐었던 발전소인데 그거를 지금 되살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TMI 1호기를 되살리게 되면은 원래 경제성이 없었던 발전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16 빌리언 달러가 들어간다고 돼 있고요. 보수하려면요? 예, 보수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전기 요금은 우리로 치면 한 150원 정도가 됩니다. 그 발전소는 이제 경제성이 없는 발전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50원이 되면 미국 내에 있는 다른 발전소 가격의 거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방식은 기존에 폐쇄됐던 발전소를 되살리는 게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발전소나 SMR을 까는 게 두 번째 쉽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대책은 대형 원전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원전은
가장 싸거든요. 네. 근데 SMR은 현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술이 발전돼 있나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2030년 경에 나올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이제 제일 빠른 게 그 미국의 누스케일이라는 SMR인데요. 그거는 지금 7월 달에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허가가 나오면 이제 바로 건설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허가는 아직 안 받았지만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그 12개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SMR을? 예, 예. 그래서 이제 허가 받고 주문만 들어오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거죠. SMR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12개.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갖다 설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MR이 나오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시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대형 원전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만들기 시작해서 공급해도 시작이지만 우리 이제 공산품이랑 똑같이 SMR은 미리 만들어 놨다가 주문 들어오면 바로 갖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두산이 만드는 SMR은 언제쯤 갖다가 발전을 시작할 수 있어요? 2030년이면 그것도 2030년이면 그러면 LNG나 석탄은 몇 년 걸립니까? 계획해서 지으려면. LNG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이내로 끝나고요. 3년. 예. 그리고 이제 석탄 발전소는 한 뭐 7, 8년 걸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소는 지금 퇴출 분위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석탄 발전소 짓겠다고 하는 거죠, 트럼프가.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천연가스 생산국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로 발전하는 게 쌉니다. 미국은 뭐 천연가스가 지금 뭐 자급자족하고도 남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값보다 그걸 이제 액화시켜가지고 그렇죠. 다시 갖고 와서 기화시켜야 되는데 몇 배 비싸겠죠. 예, 액화시키고 기화시키는 비용이 가스값 자체보다 비쌉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배 되겠네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가스가 뭐 싸지 않는데 가스가 생산되는 나라, 그래서 이제 그 액체 상태로 만들지 않고 기체 상태로 공급될 수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가스가 쌉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가격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게 그 나라가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전 가격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발전 원료가 되는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를 다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력이 유난히 싼 거죠. 왜냐하면 원자력은 연료값이 적게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비난은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나오기 때문에 석탄 발전이 제일 싼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스가 나오니까 가스 발전이 쌉니다. 한국은 지금 삼척 석탄 발전소 2기인가 3기 지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안 짓죠. 짓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지금 송배전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못 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맞물린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뭐 송배전의 문제를 많이 삼는데요. 실은 이제 2020년도에 캘리포니아 여름에 그 정전 났었고요. 2021년도 초 이제 겨울에 텍사스에서 이제 정전이 났는데 두 정전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전력망의 문제를 많이 비난을 해요. 근데 그 두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공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많이 공급했는데 전기요금을 낮추려다 보니까 전력망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거죠. 한국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전력망 투자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삼척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송배전선이 없어서 지금 공급을 못한다. 시설이 있어도 가동을 못한다. 이 뜻은 삼척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전력망의 문제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전력망 확충보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우선했던 게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근본 이슈는 앞으로 제일 무서운 게 블랙아웃인데 최근에도 뭐 스페인에서 블랙아웃이 있어가지고 전국이 전기가 나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번에 스페인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은 이제 전력망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전력망 문제가 또 재생에너지랑 연결이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전력 수요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됩니다. 가전제품을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낮하고 밤하고 틀리고, 그렇죠. 여름하고 또 그렇죠. 겨울하고 틀리고. 그리고 이제 하루 중에서도 뭐 아침, 저녁, 근무 시간, 퇴근 시간에 따라 틀리고 전력 수요가 달라지는데 딱 그거에 맞춰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발전소를 더 가동하고 전력 수요가 줄어들면 발전소를 끄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하게 되는데 그걸 사실은 실시간으로 맞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국에서 누군가가 전기를 킬지 끌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력 당국에서는 주파수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0Hz라는 이제 교류 주파수를 쓰게 되는데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60Hz보다 조금 낮아집니다. 59.9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전력이 남는다 그러면 60.01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걸 딱 보면 아, 전력 수요가 늘어났구나, 줄어들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60.01 되면은 뭔가 꺼야 되거나 줄여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고 59.98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전력을 늘려야 되겠구나 그걸 판단을 해서 이제 급전 지시를 하거나 끄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숫자는 전력의 강도가 낮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20볼트라는 전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네. 그 주기가 짧아지거나 멀어지는 겁니다. 사인파 같은 것들이 1초에 60번 있으면 60Hz고 뭐 1조에 59번 있으면 59Hz인데 여기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보고 아 전력이 남는구나 부족하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동을 하는데 실은 그것도 이제 전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동해라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는 어떻게 가동을 하게 되냐면 석탄 발전소에 증기가 나오면 그걸 터빈에다 공급하는데 터빈에다 공급하는 장치에 조절기 밸브가 있어요. 그래갖고 주파수가 떨어지면 증기를 더 공급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력 생산을 조금 더 하고 자동으로. 네, 주파수가 이제 올라가면은 증기를 적게 공급해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그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관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터빈이 돌아가는 시스템. 다시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소는 뭔가가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생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성이 있는 발전원들이 급전 지시가 내려오고 우리가 인간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그 관성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항상 발전을 하면 직류로 만들어가지고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직류 발전을 60Hz의 교류로 만들어가지고 송전선에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망의 수요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그거를 잡아주는 기능은 재생에너지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기능이 줄어들고 관성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그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예컨대 뭐 60Hz였는데 헤르츠가 굉장히 떨어졌다. 막 뭐 50Hz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력망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내 장치를 보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그걸 이상 신호로 감지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발전소를 더 꺼버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공급량이 푹 떨어져 버린 거죠. 스페인 대정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조절할 시간대가 되면은 네. 우리가 순환정전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순환정전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전력 수요가 늘어났고 공급은 부족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광역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군데 끊어버리는 거죠.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광역정전이 되고 나면 다시 살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좁히기 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지역을.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지역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끊어버려서 이제 어떤 광역정전을 피하는데 지금 그 스페인의 경우에는 조치할 겨를도 없이 공급이 확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네. 그냥 광역정전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재생에너지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 전력망이 불안해서 그렇다. 배터리가 많이 있고 했었으면 괜찮다. 근데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 전력망에다 설치하는 ESS라는 배터리는 태양광 가격의 2배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망을 같이 키운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이 있는 데는 반드시 ESS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없으면 전력망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우리도 뭐 문재인 정권에서 서둘러서 그 ESS 공급을 했는데 뭐 화제가 많이 났죠. 비용도 엄청나게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재생에너지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신에 전력망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같은 문제입니다. 네. 네. 그 금년 2월에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확정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4년부터 2038년까지니까 무려 14년 동안에 대한 계획인데 이것의 기본 아이디어는 뭔가요? 이게 원전을 얼마나 늘리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이게?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거는 전기 에너지의 어떤 특성이 반영된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석유가 부족하다거나 석탄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입해 오면 됩니다. 전기는 부족하다 그러면 수입해 올 수가 없어요.
전기는 미리 예측해서 발전소를 지어놓지 않으면 공급할 수 없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의 경우에는 부족하면 그만큼 수입해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가 부족하다거나 석유가 부족하면은 슈퍼마켓에서 사오면 됩니다. 근데 전기는 사올 수가 없어요. 망으로 연결돼 있어야지만 사올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별로 전기는 얼만큼 필요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서 그만큼의 발전소를 지어놓지 않으면 전기력 공급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는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 향후 15년까지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15년까지 수립했다가 2년 지나고 나면 다음 15년을 또 계획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이제 롤링 플랜이라고 하죠. 그걸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이라는 거는 미리 예측해서 발전소를 지어놔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땐 뭐 우리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앞으로 2년 후, 3년 후, 5년 후, 15년 후에는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라는 걸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가 얼마큼인가 봐가지고 얼마큼이 연도별로 부족한가 이걸 예측을 하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짓는 거죠. 근데 지을 때 그만큼을 어느 발전소로 공급할 것이냐, 가스 발전으로 공급할 것이냐, 원자력으로 공급할 것이냐, 석탄으로 공급할 것이냐,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타협으로 그냥 뭐 석탄 더 넣읍시다, 뭐 가스 더 넣읍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처럼 되지만 실은 산식이 있어요.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 몇 기 들어가는 게 가장 싸구나,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석탄은 몇 기 들어가는 게 가장 싸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보통 흔히 생각할 때는 원자력 발전이 싸니까 원자력으로 다 공급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밥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가마솥에서 100인분의 밥을 지면 한 그릇에 10원에 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전기밥솥에다 지면은 한 15인분을 짓는데 한 그릇에 한 20원이다. 근데 햇반을 사다 먹으면 한 그릇에 100원이다. 그럼 이제 햇반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손님이 한 명 오면은 햇반 사는 게 제일 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전기도 100%로 다 가동한다 그러면 예컨대 LNG 발전소가 비싸지만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전체 전력으로 봤을 때는 기저부하를 깔 때는 원자력이 몇 기 들어가는 게 제일 싸다. 그 다음에는 석탄이 몇 기 들어가는 게 싸다. 이거 계산하면 딱 나와요. 그럼 비용만 따지면 원자력으로 최대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한 60%, 70%까지 갈 수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이 30%니까 32%니까 더 지어야 되겠네요, 앞으로. 더 지면 더 싸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발표된 15년 계획에서는 어느 정도나 더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불행히도 굉장히 적게 집니다. 이번에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대형 원자력 발전소 2기가 들어갑니다. 15년 동안에 2기. 네, 2기. 신규로. 그 다음에 SMR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5기가와트 정도의 출력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그거의 20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원자력이 힘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네요. 예, 그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없었고요.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이제 신규 원전이 2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2기가 다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의 비중은 40%를 못 넣겠네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발전 비중이라는 걸 보시면 원자력은 뭐 33%고 재생에너지는 뭐 10% 미만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거는 전력을 생산해낸 비중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은 예컨대 시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시설이 100% 가동하는 시설이 있으면은 전기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어떤 시설은 있는데 한 20%만 가동하고 80%는 가동을 안 한다. 그러면 공장은 큰데 제품은 적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지금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은 이용률이 2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설비는 100이 있는데 실제 나오는 전기는 20 미만입니다. 그 자연 조건이 나빠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설비가 100 있으면은 85%가 전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전량으로 따지면 재생에너지가 7%밖에 안 되지만 실제 설비의 양으로 따지면 그거의 5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비는 굉장히 많은데 전력은 적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은 발전량으로 비교하고 싶어 합니다. 설비의 양으로 비교하지 않고. 왜냐하면 작게 보여야지 더 키울 여지가 생기니까요. 네.
그런데 현재 그러니까 15년 전력수 기본 계획에서는 기본 아이디어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는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자 하는 게 기본 철학인가요? 네. 우리나라 에너지. 그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 제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약간 잘못된 신념이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재생에너지 가지고 줄일 수도 있지만 원자력으로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원자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제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뭐 RE1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RE100에서 원자력이 포함이 안 되죠. 안 되죠. 심지어 RE100은 뭐 수소 같은 것도 고려 안 하고 있고요. 오로지 RE100은 태양광과 풍력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RE100이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RE100이라는 것이 어떤 뭐 기후 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운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로지 태양광과 풍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류의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한 어떤 활동이라기보다는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나라네요. 경제성보다 친환경을 더 중요시하는 나라인지 몰랐어요. 친가짜 환경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원자력에 반대하는 뭐 여론도 만만치 않게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제일 큰 그 우려가 이제 소위 안전성인데 엊그저께 또 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원자력 발전소에다 폭탄을 던져도 안전할 정도로 지금 안정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긴 하던데 뭐 국민들이 지금은 원전에 대부분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안전 문제인데 안전 문제라는 게 사고로 인한 지난번 일본 후쿠시마 같은 해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사고가 하나가 있고 재처리 핵 폐기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보관하는 문제 이 안전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원자력이 가장 공격받는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가장 공격받는 포인트는 원자력 전공했으니까 네 말은 못 믿겠다. 이게 이제 가장 공격받는 포인트고.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원자력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어떤 과학적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무도한 일이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50년 동안 500기 정도가 가동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1979년도 TMI 2호기 사고, 그 다음에 1986년도 체르노빌 사고, 그 다음에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인데 그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심리적 충격이냐 진짜 충격이냐라는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TMI 1호기 사고 때는 원자로가 절반 녹았습니다. 굉장한 사고죠. 원자로가 절반이나 녹아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바깥에 경남용기가 버텨줬기 때문에 방사선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방사선이 안 나왔으니까 사망자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체르노빌 경우에는 경남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방사선 물질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일까지도 갔고 했죠.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는데 유엔에서 나온 공식 보고서에서는 초기 사망자 28명, 그 다음에 그 이후 30년 동안 후기 사망자가 15명 이렇게 했고 체르노빌이요? 예, 43명이 사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43명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우리 무슨 제천 목욕탕에서 화재 나도 43명 돌아가시는데 그 체르노빌에서 43명 돌아가셨고요. 후쿠시마 때도 방사성 물질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했지만 사망자는 없습니다. 물론 해일 때문에 죽은 거지. 그렇죠. 원자력 그렇죠. 방사선 때문에 죽은 게 그 아니다. 쓰나미 때문에 2만 명이 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쓰나미 때문에 돌아가신 2만 명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뇌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쓰나미 때문에 돌아가신 2만 명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원전 사고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세뇌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서부터 원전이 가동돼 가지고 거의 지금 50년째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원전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환경단체가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이 50년 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산업이 있느냐?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그 KBS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걸 네. 설명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40년간 원전을 가동해서 사용 해결료가 15,000톤 정도가 축적돼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15,000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건데, 그 이제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부피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무게로는 15,000톤이지만, 근데 그 15,000톤을 보는 게 과학적인 안목이 아니고, 동일한 전기를 생산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석탄으로 했으면 폐기물이 얼마큼 나왔을 것인가랑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비교한 거는, 석탄 발전을 했다면, 석탄 제조, 석탄회가 15,000톤에 15,000배인 2억 2천만 톤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80억 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지. 우리 전기를 안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15,000톤만 보고 보면은 폐기물이 문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생산했을 때 나오는 폐기물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극히 적은 양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라늄 1g이 석탄 3톤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내거든요. 1g이면 핸드폰 무게 3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g이 석탄 3톤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폐기물도 그만큼 작아요. 그 우리가 흔히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이, 원자력 하는 분들이 화장실 없는 맨션을 지었다 하면서 이제 원자력을 막 비난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화장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 건데, 폐기물 처분장은 마지막에 한 번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란 비유가 맞는 게 아니라 묘지 없는 아파트를 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화장실이란 비유를 써가지고 굉장히 다급하게 당장 필요한 것이 없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고 있어요. 재밌네요. 네, 묘지 없는. 네, 그래서 폐기물이라는 문제도 지금 이미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50년 동안 핵 폐기물을 원자력 발전소 안에 수조에서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관리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 영구 처분장이 없다는 사실만을 부각을 해가지고 문제시하고 있는 건 좀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안전 문제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약간 과장된 면이 많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이제 좀 정리하면은 오늘의 핵심 주제는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나 신기술, 또 반도체도 그렇고 많이 필요한 전력을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었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원자력 비중이 더 커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는 예비율이라고 그러나요? 그 예를 들면 피크 때 사용량 대비 공급량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블랙아웃의 위험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예비율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전기가 전체적으로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20 정도를 예비율로 잡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드는 설비는 항상 고장 날 수 있고 보수 유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20% 정도를 더 잡아둡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고장 나면은 그 설비가 가동되도록 하는데, 점점 예비율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전기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기 끊어지면은 뭐 촛불 켜고 장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기가 끊어지면은 바코드를 읽을 수가 없거든요. 크레딧 카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전기 의존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전력 설비를 과도하게 지으면 과도하게 지은 만큼이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할 경우에 손해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비율을 조금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사회는 점점 더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되고, 그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삼성에서 용인에서 짓고 있는 제2공장, 또 하이닉스 제2공장도 거의 원전 15기분, 10기분 정도의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하나가 원전 5기분 정도의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되는 전기가 싼 전기여야지 산업적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 원자력 발전소보다 크게는 한 8배까지 비싼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해서는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공장의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키우겠다라는 공약과 재생에너지를 키우겠다라는 공약은 마치 좌측 운전과 우측 운전을 병행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